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64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유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은 아니고요. 현대문학 가을에 들어서 처음 소개하는 현대문학 10월호, 11월호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요. 10월호에 실린 임소라 작가의 신작 내가 아는 가장 밝은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대문학 저희가 많이 그동안 소개해드려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새롭게 작품 실으신 작가분들 이야기 먼저 들려드리면 소설에는 안준원 작가,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할 임소라 작가, 그 다음에 오랜만에 편혜영 작가 단편이 실려 있고요. 네, 시는 곽은영, 권희영, 백무산, 손택수, 이소연, 최현우, 한승태 작가의 신작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현대문학에서 황인숙 작가님의 에세이가 되게 재밌는데 10월호에도 이거 2번생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숫자 2번생. 네, 거기에 여름의 흔적이라는 이제 에세이가 실렸는데 이 글에서 이 황인숙 시인님의 캐릭터,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근데 이분이 약간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리듬감이나 순수한 에너지? 이런 게 좀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약간 사랑스럽다 생각하면서 읽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첫 문장부터 고유서사의 차 대표님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읽으면서 이거 뭐지라고 좀 놀라긴 했는데 이게 제일 자주 오시거든요. 근데 그 즈음에 그 윤경희 선생님이랑 하는 엔카슴 워크숍 때문에 좀 책을 갖다 놓기도 했었고, 그 전에도 이제 저는 그 즈음에 추천했고, 그 전에 저희 일하는 이제 김나리 씨라고 그분도 선생님한테 추천했는데 약간 스쳐 지나가서 이렇게 안 고르셨는데 한 번 더 추천을 했더니 사가셨거든요. 근데 좋다고 남기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시인님이 좋으면 그 다음에 여러 권을 사서 주변에 선물을 진짜 많이 하세요. 책 선물을. 근데 남편의 아름다움은 제목이 좀 유치하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좀 망설이셨다고. 아무튼 저도 주영님이 말씀하신 시인님의 산문의 특징이 너무 좋고 그 얼마 전에 좋은 일이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라고 이전에 연재하셨던 산문들을 엮어서 에세이집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말씀이 감상이 맞아요. 되게 어떤 때는 막 어두운 얘기도 하고 막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하는데 그 시인님 시가 그런 특징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산문도 그런 리듬감이 있어서 읽고 있으면 좀 근데 막 이렇게 어렵거나 난해하거나 막 엄청 특이하다 이렇지 않은데 그냥 특유의 그 경쾌함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되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서 이 현대문학 에세이 연재도 읽어보셔도 좋고 그 얼마 전에 나온 책도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일 재밌게 읽었던 에세이여서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호도 함께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 11월호에 되게 오랜만에 반가운 작가의 신작이 실렸어요. 김현수 작가님. 되게 오랜만에 저는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은 제가 읽었던 게 7회의 마지막에 실렸던 그 기행에 대한 단편들만 저는 많이 읽었었던 것 같은데 완전히 이제 다른 소재? 그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쓰신 거는 전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동명이인인가라고 생각을 한 게 왜냐하면 얼마 전에 책을 내고 탈고를 하셨잖아요. 장편을 그 백석에 관한 이야기를. 근데 이렇게 금방 또 문예지에서 단편을 볼 기대가 전혀 없었다가 그래서 동명이인의 소설가가 있나라는 생각을 잠깐 하고 소설을 안 읽고 바로 밑에 그 프로필부터 확인했어요. 이 사람이 김현수가 내가 아는 김현수냐.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전히 좋아요. 그리고 사실 그냥 읽어보면 이거 김현수 작가님 거 맞네 이런 느낌도 들어요. 맞아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지만 되게 좋았어요. 소설 자체가. 그리고 김인숙 작가님의 내가 한때 유령이었을 때라는 신작도 실렸고요.
저 아직 읽어보진 못했는데 핀 시리즈로 윤고은 작가님의 소설 도서관 런웨이라는 작품이 실렸는데 뭐 워낙 윤고은 작가님 이야기 재밌게 쓰시고 좋아하는 독자들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저도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볼 예정이고요. 시는 김기형, 류성훈, 이원하, 장석, 조말선, 진수미, 최문자 시인의 신작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임소라 작가님의 10월에 실린 단편소설 내가 아는 가장 밝은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그러니까 내가 몸뚱이 누일 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약간 분투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분투기 안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그런 것을 둘러싼 아주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지독한 사회 고발 소설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거의 르포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물론 화자는 1인칭이지만 딱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1인 가구이고 비혼인 것 같고 그리고 장애도 있고 물론 인정받지 못하지만 장애도 있고 1인 가구의 프리랜서인데 사람들은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잖아 라고 얘기하는 딱 그 예술 쪽 프리랜서이고 그래서 자기 한 몸이 지낼 만한 작업까지 같이 할 만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자기가 돈을 조금씩 벌면서 뭐 원룸으로 시작했다. 원룸 월세에서 뭐 전세로 투룸 전세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 오히려 여의치 않아져서 집을 사는 거를 결심을 하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어떤 그 빌라 건축인데 좋지 않은 사람들의 집단이 하는 빌라에 매매를 하게 돼서 거기에서 또 한 번 데이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속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소설이에요. 근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은 되게 그러니까 너무 이게 납작하게 묘사가 될 만한 소설이긴 한데 그 세부가 되게 이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로 어린 시절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회에 나와서 혼자 살게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의 얘기라서 되게 읽고 나면 너무 현실적이라서 좀 머리가 띵한 게 좀 있었어요. 이게 끝이 이렇게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어떤 희망적이거나 의지에 그게 들어갈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 벌어지기는 하는데 근데 이 끝이 원하는 걸 결국엔 얻는 것처럼 들어가긴 하잖아요. 근데 그럴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암담해지는 게 좀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너무 좀 비극적으로 생각하는 건 있겠지만 약간 좀 마녀에게 영혼을 팔고 뭐를 얻는 사람 약간 그런 어린 시절 뭐 옛날에 고전 우화처럼 저는 그 설정도 참 재밌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시를 써서 원고를 받았다 이런 얘기 글 쓴다는 얘기를 들은 걸로 봐서 이 화자는 나라는 화자는 글을 쓰는 사람 아마 작가인 것 같은데요. 이 작가가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나는 웃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웃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웃지 않는 사람 그러면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잘 웃는 사람 하면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화자인 나는 웃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사실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 그 웃지 않는다는 그 말은 웃고 싶을 때가 아니라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웃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나를 놓지 않겠다. 나는 순수하게 내가 웃고 싶을 때만 웃겠다. 함부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내 존재를 쉽게 팔아넘기지 않겠다라는 약간 어떤 결연한 의지처럼 저한테는 좀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작가가 이런저런 그러니까 사기도 당하고 내 한 몸 누일 곳을 찾아서 전전하다 보니 결국에는 웃지 않는 사람에서 웃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 웃는 사람이 되었을 때야 겨우 변두리에 뭐 서울에서 엄청나게 멀고 지하철도 안 들어오고 허허벌판에 서 있는 어떤 변두리 아파트 한 채에 결국 매매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이야기여서 진짜 아까 경희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한 채 자비도 없이 쓰여졌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게 막 현실적이지만 현실 같지 않은 이야기들이 실제 있는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프리랜서들이
대출을 할 때는 소득이 없는 걸로 여겨지면서 네. 보험료가 책정될 때는 네. 직장인인 것처럼 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마치 직장 소득인 것처럼 네. 그 공단에서 책정을 해버리니까 그거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일했던 곳에 다 해촉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네. 뭐 그냥 그런 우스갯소리처럼 나오는 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애초에 작가님에게 직책을 위촉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촉을 하냐라고 되묻는다거나 네. 아 근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그쵸. 그걸 왜 내가 그냥 나는 공단에서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쩌란 거야. 약간 이런. 네. 근데 이게 되게 현실적인 정말 대화였을 것 같은 느낌이고 네. 폐업한 곳에서 줄 수 없고 뭐 연락 안 되는 곳에서 줄 수 없고 이런 것들을 또 굳이 내가 몇십 군데를 다 받아야 된다거나 네. 아니면은 저는 그 친구가 결혼한 친구가 청약 받으려고 모델하우스 간 얘기 이런 네. 것들도 좀 낯설기도 하고 저도 어릴 때 이제 부모님 따라 이런 데 가봤지 성인이 돼서 간 적은 없는데 네. 약간 트위터에 목격담 같은 거 올라온 거 본 적은 있어요. 뭐 가서 대충 어떤 척을 했더니 사은품 같은 걸 줬다거나 아니면 그 영업하는 분들이 엄청 사정사정해서 그냥 나중에 안 해도 되니까 이름만 올려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쓴 후기 같은 걸 본 적은 있는데 네. 그때 읽지 못했던 얘기들이 있는 거죠. 뭐 그 친구가 아이가 1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임신을 해서 아이 2명이면은 점수가 몇 점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아이 1명당 5억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청약 점수가 네. 올라가니까 만약에 되면 근데 이때 이 화자가 그냥 임신과 5억이 아니라 낙태와 5억이라는 걸로 바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위장으로 점수를 받기 위해 임신했다가 낙태를 하거나 심지어는 파양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네. 아이를 입양했다가 청약이 되고 난 다음에는 파양을 한다거나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정확한 문장 같은 게 검색을 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네. 현실 이런 것들이 너무 진짜 우리가 눈에 보이거나 내가 경험한 것만 알고 사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치열한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 세계에 애초에 관심조차 갖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부류인 거고 네. 어쩌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 집 마련을 위해 좀 무리를 해서라도 무언가를 감수하려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되게 더 현실적으로 자기의 미래를 건설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네. 편법 물론 이렇게 파양하거나 낙태하거나 이런 거는 말도 안 되지만 가능한 한 범위 안에서 약간의 방법을 써서 자기가 그래도 최대한 유리하게 무언가를 하려는 노력을 저는 꼭 막 속물적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면 그렇게 해야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이 미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지금 이 얘기는 그 요즘에 그 잔악괴라는 말 있잖아요. 잔악괴. 네네. 그 네네네. 표현이 갑자기 이 세계에 맞다고 생각하는 게 광기가 있는 세계로 들어갔다가 자기 스스로 그 광기에 져버린 거잖아요. 사실 이 인물은. 근데 네. 져버렸다기보단 져버린 나를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느낌? 네. 그런 소설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죄송해요. 자신이 아니구나.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 그게 엄청 끔찍한 거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진짜 이 출구가 없는 이 세계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처절하게 패배해서 상처만 입고 도태되어 나오거나 네. 아니면 스스로 그런 괴물이 되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네. 이 인물은 후자를 택한 것 같기는 해요. 네.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고 물론 약간의 타협을 하긴 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화자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너 왜 그랬어라고 할 수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게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이것도 자본주의가 만들었다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다 알고는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왜 중간에 그 전에 급하게 매매를 들어갔던 빌라가 그 누수가 돼가지고 장마철에 건물 보수를 하자고 했더니 몇십 세대 중에 동의한 세대 뭐 5세대? 네. 근데 그
뭐 익십하고 차단하고 저는 그 사람들도 이해가 돼요. 네. 어쩌면은 긁어부스럼 만들 수도 있고 내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각자의 사정은 모르잖아요. 엄청 원망은 되겠지만. 네. 그리고 솔직히 그 생각하면 주인공 화자는 엄청나게 양심적인 사람인데 그 양심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게 비양심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을 사유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이 사람이 나는 양심을 저버렸어. 나는 조금 다른 세계로 들어갔어라고 하는 지점이 뭐냐면 자기가 매매한 빌라에 누수가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외벽을 고치지 않으면 이게 근본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외벽을 고치게 되죠. 근데 고칠 때 입주자 대표가 어떤 무슨 보험이 있으니 우리가 공사비를 조금만 부풀려서 산정을 한 다음에 이 주민들에게 살짝 얼마씩 나눠주면서 이 공사를 하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동의를 한다는 그 자체로 이 사람은 엄청난 자괴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공사를 한 뒤에 새로 도배를 깨끗이 한 뒤에 이 빌라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서 또 죄책감을 느끼는데 보통은 곰팡이 핀 거 알면서 그냥 넘기는 게 나쁜 놈 정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매매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왜 전월세면은 내가 사실 물론 나도 빨리 나가면 좋지만 보통은 이런 하자가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나 제 주위는. 근데 이게 매매고 아마 나갈 확률이 적으니까. 그리고 이분이래. 네, 이 주인공님은. 이분은 이분이라고 하고 싶어. 네. 이 살아있는 것 화자는 같아. 약간 그 공사를 입주민 대표가 사실상 입주민 대표는 그 이윤을 나눠 갖자에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알게 됐을 때 이걸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아서 그리고 아마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수선을 하는 게 맞고 그 공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말 그 이윤에 대한 생각이 없었으면 딱 공사 견적만 받으면 되는데 또 다른 테스트에 들어갔는데 그거에 넘어갔다기보단 자기도 그런 선택을 한 거잖아요. 웃어 보이면서. 근데 이 화자는 그래도 최소한의 윤리, 도덕성을 갖고 있으니까 마무리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저는 좀 예상은 하긴 했어요. 이거 공사 받아들이는 순간 나가는 것까지 생각하겠구나. 그리고 진짜 대단한 게 저는 이런 생각은 집을 내놨을 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좀 청소만 좀 했지. 진짜 쓰는 잡동사니를 다 싸가지고 창고에 놓고 거기를 진짜 모델하우스처럼 예쁘게 단장하고 심지어 책이 되게 많은데 작가니까 책이 많겠죠? 근데 장르별로 꽂아진 책에서 막 재배치를 하고 지나치게 우울한 제목의 책들을 뺐어. 다 빼야 돼. 그럼 다 빼야 돼. 와, 진짜 이거 엄청 이게 이 디테일 살아있죠. 네, 그냥 정말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의 성장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 잔악이라는 말은 지금 생각난 거긴 하지만 우리가 나빠질 수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선택적으로 나빠질 수 있겠구나. 물론 책을 치운 게 얼마나 그 작용을 했겠냐마는 근데 심지어 이 집은 되게 전망이 좋아가지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앞에 건물이 지어지면서 완전 조망권이 박탈된 상태의 집이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 집을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계약을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너무 맞아요. 우리는 속고 속이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어요. 계약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소설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감탄과 함께 와 진짜 이거를 누구를 탓해야 돼? 여기에 왜 선하고 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다 악한 것 같은데 근데 다 스스로 악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인 건 맞고 아마 주영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나쁘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근데 짠하잖아요. 자본주의 안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약간 악행을 강요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집을 사실 꼭 사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물론 만약에 봐주지 않고 얘기한다면 그치만 이런 전세 시장에서 그리고 프리랜서로서 계속 고정적인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지 않으면 사실 거주지가 안정돼야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되게 현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현명해지려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하고 나의 어릴 때부터 있었던 최소한의 기질조차 부정하고 바꿔야 하는 현실? 네. 그런 게 근데 또 제목은 내가 아는 가장 밝은 색이잖아요. 네. 내가 아주 밝은 곳에 살려면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네. 나는 그리고 좀 너무 슬펐던 게 이 화자는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돈을 소박하기를 자기가 선택한 네, 사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글쓰기를 생업으로 삼는다면 벌이가 시원찮을 것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는 불편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한테 문학이 있으니까 문학은 적어도 인간의 표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장르고 그 빛에 매료됐고 내가 아는 가장 밝은 세계가 문학이었는데 그냥 이것조차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잔인한데 근데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지금. 저는 와, 진짜 이만한 르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지금 이 소설을 읽는 모두에게 공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었고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유리 작가의 둥둥을 하면서 디테일들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소설도 마찬가지인데다가 정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약간 종합 선물 세트, 현재 이 미친 부동산 주거의 현실에 모든 걸 다 보여주는 아까 말씀하신 그 청약하는 그 모델하우스 풍경도 그렇고 그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위에서 해촉하는 그 상황도 그렇고 그 부실시공사가 건물 날림으로 지어서 도망가서 부도 내는 것도 그렇고 그 건물 고치려고 무슨 보험하는데 부풀려서 받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짜 이 모든 게 거의 그냥 종합선물 세트처럼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진짜 들었어요. 여기서 정신 못 차리면 나만 물어뜯기고 네. 완전 도태될 것 같은 정말 잘 까딱 도덕적인 거를 지키려고 하는 순간 그 첫 문장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어떤 웃음은 타인을 향해 수천 개의 화살처럼 발사되었다. 그러니까 나만 안 웃고 있으면 그 수천 개의 화살을 다 맞을 것 같은 삶을 계속 성인이 되어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의 연속인 것 같아서 그러면 나도 웃으면 저 화살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체험상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충분히 무표정한 얼굴로도 버틸 수 있었던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걸로 인해 버틸 수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나도 그냥 같이 웃음으로써 그 화살을 피해가려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걸 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사실 그 아까 언급해주신 그 문학이라는 세계가 가장 밝았고 표정이 필요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문학도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그럴까요? 네, 그게 아마 과거형처럼 읽히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하여튼 읽으면서 되게 감탄을 했던 부분 또 하나는 정말 담담하게 써요. 그리고 감정 묘사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이랬다. 예를 들면 건물 외벽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는 외벽 공사를 해야 한다. 견적을 냈다. 견적을 냈더니 3,200만 원이었다. 이렇게만 써요. 맞아. 근데 그렇게만 쓰기 때문에 울림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 인물에 대한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 저였으면 그냥 손해보고 집 팔고 이사 갔을 거예요. 매매 되게 손해보는 걸로 내놓고 말이 쉽겠지만 전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2-3천만 원 손해보고 빨리 누구한테 넘기고 탈출하는 것만 생각하지 이 인물이 대단한 건 어쨌든 끝까지 무언가를 지켜가면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어. 사람들이 그 공사해주지 않았을 때 자기가 어떻게든 그걸 메꿔보려고 했고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잘 분석하기까지 했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리고 청약을 잘 받기 위해 그게 필요하면은 자기가 되게 스스로 감추고 있었던 것까지 드러내면서 장애인 등록증을 받고자 원했고 그리고 진짜 이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도요. 이 의사의 말이 손가락은 한쪽 엄지만 없어도 장애인 등록이 되는데요. 발가락은 10개 모두 없어야 인정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왜요? 라고 하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사실 이 말은
이 인물이 하고 싶은 말일 텐데 네. 그럼 의사한테 물어보지 누구한테 물어봐. 물어봐요. 기준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근데 이렇게 장애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서 받을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차별의 벽 같은 그런 것을 약간 좀 겪는 그런 부분도 저는 되게 좀 찌릿할 정도로 좀 서늘했고 또 하나는 저는 임소라 작가가 이런 걸 참 잘 쓴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장면이 있어요. 내가 한쪽 발가락이 하나가 없어서 샌들을 신는 날에는 사람들이 나를 되게 이상하게 장애인 취급을 하는 거죠. 네. 되게 막 어떤 사람 되게 심각할 정도로 연민을 보인 사람도 있고 뭐 끔찍하게 생각해서 약간 좀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운동화를 신는 날에 나는 비장애인 취급을 받고 샌들을 신는 날에 나는 장애인 취급을 받았다. 내가 느끼는 불편감과는 무관했다. 저는 약간 이런 지점을 좀 써내는 것도 항상 제가 임소라 작가 소설 읽으면서 좀 감탄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좀 예리한 구석이 다 살아있는 네, 그런 작품들이어서 늘 근데 이번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심리,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를 탁 깨고 드러내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도 여전히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결국은 역세권도 아니고 허벌판에 있는 센트럴 퍼스트힐 아파트를 사잖아요. 서산에 있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군 브랜드는 아니지만 도급순위 100위 안에 드는 건설사가 지은 건물이고 22층이어서 조망도 좋다. 아주 밝은 집이다. 내가 원하는 풍경이었다. 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렇게 끝나는데 왜 이렇게 찜찜하죠? 그니까요. 네. 끝에 혹시 또 뭐가 어떻게 뭐가 될지 있겠지? 몰라가지고. 또 뭐가 있겠지? 이게 선택 계속 자기가 원하는 베스트가 누구나 있겠지만 그거를 다 원한다고 할 수 없고 그리고 차순위를 선택할수록 어떤 것들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 갖고 있는 단점 같은 것들이나 전망이 어두운 경우들을 감수를 하고도 사는 것 같은데 그게 뭔가 왜 슬픔 예감은 왜 틀리지 않나요? 같은 말처럼. 그리고 그 감수를 한다고 해서 얻는 것들도 훼손되잖아요, 결국.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이런 걸 좀 감수하지만 앞에 팥밭이 있으니까 전망이 좋아 하지만 바로 12층 건물에 올라오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리고 여기서 서울의 지인들과 맺은 관계를 포기하기만 하면 되었다라고 되게 담담하게 쓰여 있지만 내가 살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관계까지 포기하면서 아파트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냥 약간 옆에 친구면은 그냥 사지 마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파트 사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 진짜? 정말 이렇게까지밖에 못할까? 저는 더 영악하게 모든 걸 다 따져주고 싶어요. 이 사람한테. 그렇구나. 네. 저는 못하니까. 너 다시는 속지 마. 너 절대 속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부동산 그치. 공인중개사 맞아. 선택부터 맞아요. 저는 해주고 싶어요. 이 사람한테. 그냥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웃지 않는 상태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생은. 근데 진짜 이 사람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는 게 그러니까 그 조언, 현실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없을 것 같은 것도 너무 안타깝고 근데 그 빌라가 그렇게 비가 셀지 그렇게 부도를 내버릴지 정말 어떻게 모르죠. 알겠어요. 당연히 다들 꼼꼼하게 했을 텐데 즉흥적으로 계약을 할 때 불안한 건 다들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진짜 믿는 거잖아요. 중개인도 믿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까? 지뢰를 누가 밟을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이게 세입자로 살던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쵸. 매매를 해서 내가 이제 주인이 됐을 때 이게 내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그 전에 부동산 계약과는 너무 다른 거고 그리고 요즘에 엄청 그 법 바뀌면서 전세에 살았던 사람들이 계속 맞물려서 쫓겨나는 거 있다고 하잖아요. 그 소유주가 살아야 뭐가 인정되는 것 때문에 집주인이 이제 자기가 산다고 그렇게 연쇄작용처럼 전세에서 밀려나는 그 끝에는 결국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남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내가 보유하고 있던
내에 들어와 살아야 하는 사람도 억울함을 표하긴 하겠지만 그것도 없는 마지막 종착지에는 이런 네.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너무 이상한 거 맞죠? 네, 되게 우울하지면 안 되는데 이 정리를. 근데, 네, 이 소설은 네. 굉장히 담고 있는 메시지가 뚜렷하고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가고 그러니까 어떤 의지가 느껴진다기보다는 이거에 대해 말하겠다라는 방향성이 뚜렷한데 네. 그게 굉장히 잘 전달이 되고 있어서 자기적이지 않고 소설로서도 충분히 되게 공감하면서 저는 그쵸? 좀 빠르게 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두운 얘기인데 네. 약간 스릴러 읽는 느낌도 있고 조마조마한 긴장감이 계속 있고 정말 친구, 내 지인 혹은 내가 쓴 일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고 저는 좀 그냥 감탄했어요. 임소라 작가가 어떤 것도 잘 쓰는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올해 나온 임소라 작가 단편을 물론 네. 제가 놓친 것도 있겠지만 이것까지 하면 총 3편을 읽었는데 3편 다 색깔이 달라요. 네. 근데 앞에 2편 봄, 여름에 나왔던 그것들은 그나마 조금 비슷한 색깔인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뭐 전문 낭독으로 들려드렸던 그만두는 사람들 네. 그런 거랑 약간 되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 주제 정말 이 사회 현실을 고스란히 낱낱이 투명하게 잔인하게 보여주는 이런 소설조차 너무 잘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저는 그냥 좀 감탄할 뿐이에요. 정말 잘 쓰는 작가다, 좋은 작가다. 그리고 네. 시선이나 이런 부분도 저는 좀 되게 놀랍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냥 다시 임소라를 사랑하게 된 그런 저한테는 사실 그런 작품이고 네 그렇습니다. 진짜 아끼게 됐어요. 이 작가를 그냥 갈수록 아끼게 되는 작가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맞아요. 약간 뭘 쓸지 예측이 안 되기도 하고 그 특유의 판단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결론으로 가는 과정에 다 있는 이야기들을 쓰긴 하지만 그러니까 소설 안에서의 결론? 네. 근데 항상 거기에 막 중립이나 중도 이런 건 아닌데 늘 뭔가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판단하지 않음이 누군가한텐 보류라거나 회피로 느껴지게끔 쓰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임소라 작가님의 그 소설들은 항상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여주는데 네. 그 마음도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근데 항상 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판단이 뚜렷하지 않은 거? 근데 그게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드러내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약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서사가 자기적이지 않은 것도 저는 엄청난 내공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런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이게 르뽀랑 뭐가 달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사회적 이슈를 어떤 문학 장르 안에서 다룰 때 서사가 자기적이 되거나 아니면 좀 상당히 경직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 경계에서 그냥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게 문학적 내공이 놀랍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 왜 약간 르포 성격의 소설들에 대해 항상은 아니고 어느 경우에 문학성에 대한 논란 같은 게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너무 그 사례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르포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소설도 이렇게 쓸 수 있다. 되게 그 기준을 높여놓은 느낌이에요. 교과서. 네, 그게 이거 너무 좋은 소설이야 에도 부합하고 이거 되게 현실적인 르포 같아 라고 하는 거에도 부합하는데 정말 그 둘 사이에서 어느 쪽에 갖다 놔도 어떤 수식을 붙여도 너무 누구도 그거에 대해 부정할 수 없는 네, 근데 단순히 내가 겪은 일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네, 엄청난 쓸 때 생각도 하고 이런 엄청난 작업이 들어갔을 텐데 그게 하나도 인위적이지가 않아요. 이 소설이 진짜 좋다고 생각한 거는 한 명의 개인 소설을 읽히지가 않았어요. 저는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한 명의 이야기야라고 안 읽혔고 물론 이 소설 안에서는 한 명의 이야기고 그게 너무 합당한 전개이고 이 한 사람의 사연이겠구나라고 이 소설에서는 완결이 되지만 그렇다고 이게 이 한 명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야라고는 절대 생각이 안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막 이 인물 한 명 안에 엄청 다양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인물은 한 명이 등장하지만 네. 되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읽은 느낌이 있어서 네. 이게 엄청 빼어난 거 아닐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사회 사람들에 대한 걸 다 한 명의 이야기로 합칠 수 있다라는 것도 네. 대단한 거고, 왜냐하면 이게 비혼 여성 프리랜서의 이야기지만 누군간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 그 신혼부부의 이야기도 있고 그럼요. 장애를 겪는 네.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네. 지역에서 그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네. 있고 부실 빌라에 속아서 매매한 네. 사람도 있고 엄청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서 정말 이거는 말할수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그 기준을 높여놓은 소설이 아닐까? 혹시? 네. 근데 그럼에도 이게 되게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맞아요. 이 모든 약간 사연들이 화자에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그것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네. 네. 작가님 대단한 앞으로 소설입니다. 많이 써주세요. 네. 네. 네, 이렇게 임소라 단편 소설 내가 아는 가장 밝은 세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현대문학 11호로에 실린 김현수 작가의 신작 단편 소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소라 소설 내가 아는 가장 밝은 세계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단에서는 내가 취직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보험료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나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한 곳들에서 해촉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했다. 시 한 편 원고료로 3만 원을 지급한 곳까지 포함하면 30군데가 넘었다. 나는 3만 원을 받는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일이 전화를 돌렸다. 담당자가 내게 되물었다. 애초에 작가님께 직책을 위촉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촉을 하죠? 위촉된 적 없는 직책의 해촉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나의 위촉에도 해촉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래처와 몇 번의 메일을 오가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어떤 출판사는 이미 폐업을 한 이후라 증명서를 받을 수조차 없었다. 나는 사라진 회사의 직원으로 남게 되었다. 그 즈음부터 아파트 청약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시작했다. 라인 팰리스 라세느 에코파크 어반, 센트리움 라크에르 스카이시티. 아파트 이름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속 등장인물만큼이나 길었다. 사람들이 아파트의 건설사와 주변 인프라와 시세의 상관도를 추리하고 있을 때 나는 레이먼드 챈들러의 추리소설을 읽고서 관계도를 그려가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